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HFT 같이 알고리즘의 일종인데 시스템 트레이딩이 저희가 그런 어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메릴 린치나 골드만 삭스 같은 그런 업체들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사실 어렵죠. 속도면도 그렇고요. 뭐 인프라 투자에 몇 천억을 쓰고 막 이러는 회사들하고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속도가 느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던 투자자들도 많이 봤는데, 뭐 여기서 아까 뭐 1,000억 이상 벌은 그분들 얘기를 3명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봐도 다 그 양반들은 좀 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뤄도 된다. 그리고 매매 자체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내 거를 이만큼 방어막을 많이 칠수록 큰 돈을 버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한가 치는 거를 난 끝까지 갖고 간다.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 거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실패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100억까지는 벌고 싶었는데, 100억 이후부터는 제가 뭐 이렇게, 아마, 뭐 요즘엔 100억도 이제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도 막 100억이 넘죠. 근데 100억 이후의 돈들은 조금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건 들어요, 생각은. 그러니까 특히 30대, 40대에는 나도 뭐 3천억, 5천억, 뭐 1조를 벌어보자 막 이랬는데, 이제 50 넘어가면서는 혈당 지수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죽을 때 돈을 싸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됐지? 누르는 거. 그래서 없어졌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아까 비슷한 얘기 했었죠. 저평가주는, 저평가주를 발굴해서 내가 시장에 이게 관심을 받을 때까지 난 가져가겠다. 이런 것도 전략은 전략인데, 저는 이제 추천을 안 드린다는 거고요. 그 오랜 기간 이제 그냥 계속 저평가일 수도 있고, 뉘앙스 자체가 저평가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낮거나 퍼가 낮거나 이런 거고,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어떤 주식을 시작할 때는 한국 주식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원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엑시트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제 방산이나 조선은 다 매도를 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뭐 뷰티나 뭐 엔터나 뭐 AI나 시장에 관심이 몰린 종목이 저평가주하고는 틀리죠. 다 이제 52주가로 따지면 100%, 200% 상승한 종목들이라,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은 저런 종목을 아예 제껴놓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200% 오른 종목이 300%, 400% 오르는 걸 찾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단기 투자 말씀드린 거는, 실적 얘기는, 이거 좀, 얘기도 잠깐 드릴까요? 90년대 말에 이제 상장기업 책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 말 결산 끝나면은 3월 말쯤에 이제 책자가 나와요. 실적이 쫙 나오는데, 이제 증권사 담당 직원한테 막 당부를 해둬가지고 책이 나오면 무조건 전화해달라. 제가 데이컴 있을 때 유아증권까지 이제 점심 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책을 딱 받아와요. 그리고 그날 밤을 새가지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사죠. 그러면 한 2, 3일 이후에 한경이나 매경에 이제 그게 나와요. 순이익률 몇 프로 증가. 그러면 막 상한가도 치고 막 올라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먹혀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어느 날 얘가 올라갔는데 막 상한가 치고 많이 오르는데 보니까 실적, 순이익 증가율이 상위에 있어. 그러면 얘를 내가 신문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당연히 지금은 전자공시나 뭐 이런 걸 봐도 되고, 더 심한 애는 모모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책을 낸 친구예요. 그 친구는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그 당시에 막 기업 공시 담당자라고 있잖아요. 전화를 계속 돌려요. 하루에 뭐 한 40군데, 50군데에서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막 물어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저 때는 막 형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실적 좋아졌어요? 뭐 흑자 전환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걔는 막 사죠. 막 산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박스넷이나 지금은 막 따지면 네이버 뭐 증권 토론방에
뭐, 예를 들면, 뭐, 펄어비스, 이게, 저기 흑자 전환했다는데, 알아봐 주세요, 기자님. 이렇게 써요. 걔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가 진짜 그걸 보고, 막 문의를 하면 흑자 전환했잖아요. 그럼 기사가 떠요, HTS에. HTS에 흑자 전환, 속보 해가지고 뜨면, 이제 막 일반인들이 사죠? 그럼 걔는 이제 미리 사놨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투자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은 아마 이렇게 쉽게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형님 하면은 막 대학생애가 막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한 몇십억 벌었었어요. 그 방법으로. 노가다는 많이 드는데, 저는 형님들 같이 이렇게 잽싸게 매매 못해요. 그냥 전화나 열심히 돌리는 거죠. 근데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수익률 게임에서 1등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그 수익 모델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는 거죠. 시스템, 이건 다른 얘기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고, 장기 투자 금지 기간. 이게 장기 투자에서 어느 때를 하면 안 되나? 이거 제가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버블 칠 때죠. 24년에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저게 1990년, 2024년.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뭐 그 얘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본. 90년에 고점 찍고, 2024년에 그 고점을 뚫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하락하고 서프라임 이후에 상승을 한 건데,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당시에는 일본 주식밖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은 뭐 미국 주식, 일본이 마음에 안 들면 미국 주식 사면 되니까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를 계속하면 안 된다. 근데 단기 투자를 계속하는 건 큰 자금이 안 되죠, 이제 단점이. 물론 큰 자금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불공정 거래나 작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막 100억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막 이러면은, 결국은 나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주가 조작으로 몰기도 쉽죠. 근데 이제 뭐, 하나 에어로를 뭐 내가 100억씩 샀다고, 그 사람이 하나 에어로 주식을 막 왔다 갔다 하기는, 당일에는 가능하겠지만, 추세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총이 몇천억짜리는 가능하죠. 공통점이, 이때가 어땠었냐면, 이때 상황이 마담이라고 그러나요? 마담 요정이 대출을 1조를 받았었다 그래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하나 사서 그 아파트의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 또 대출을 받은 걸로 딴 아파트를 사고, 그걸로 또 대출을 받고, 그걸 담보로 해서 결국에는 1조를 받았대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1조를 받았는데 얘가 한 달에 10%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000억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거는 버블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2008년에 서프라임 때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 사실은 주는 부동산이었고요. 이때 나온 얘기가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 그 얘기가 이때 나왔던 거예요. 일본인들도 굉장히 흥청망청이었죠. 막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하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다 이때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놀기 바빴죠. 그냥 자본이익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났으니까. 부동산이 첫째였고 주식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버블인데, 대부분 장기 투자를 보고 나면은 버블이 일어나고 그 이유는 안 좋아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때가 2008년, 저때가 1990년, 18년 동안 이제 전형적인 우하향을 한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먹겠다? 여기 힘든 얘기죠. 여기서 장기 투자했으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버블이 발생된다. 그럼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단기간에 얘가 올라간 게, 한 3, 4년 동안에, 이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가지고, 90년까지 올라간 게, 역시 안 보이네요. 프로젝트라고 그런가? 대충입니다. 이게 한 4, 5년 동안에 한 5배가 오르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거의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종목은 사실 500%씩 오르는 게 많죠.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1000이었는데 5000이 됐다. 그건 버블이에요, 그냥.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이 꺼졌다. 그러면은 중간에 반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라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또 달라붙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계속 물리는 거예요. 대공황 때도 똑같았어요. 대공황 때 떨어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뛰어들고. 왜? 이만큼 올라갔던 걸 봤으니까. 이때 이익을 못 냈던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었다가 또 물리고. 서프라임 때도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2008년 동안에 계속 반등이 일어나면서 계속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서 망했다가 아니고, 고점에서 30% 떨어졌다가 10% 올라갈 때, 저점 올라가나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망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 원칙화 시킨다면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3년이면 300%, 뭐
중국은 더 심했죠. 중국은 2년 동안에 600%인가 올랐을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나왔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샀으면 많이 먹었겠죠. 이런 기업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경우가 이렇고요. 이 차트가 저는 이거 차트에 보면서 장기 투자가 진짜 어렵다는 게 일본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남미는 아니잖아요. 남미는 우리 6.25 때는 뭐 아르헨티나 잘 살고 뭐 이집트 같은 나라도 잘 살고 필리핀도 잘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일본이 그런 나라는 아니었죠.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 넘버 2였고 뭐 지금도 뭐 넘버 5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일본이 그렇게 이 정도로 잘못을 했나? 근데 이때 버블이 너무 컸긴 했죠. 일본이. 그래서 이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보면은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죠. 미국은 이렇게 보면 우상향이죠. 예, 이건 맞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증시 환경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조선 중기 때만 해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위주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유럽 같은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거쳐온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돈이나 성장보다는 평등이나 복지 쪽에 무게가 있는데 미국이랑 나라는 그냥 파이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한테는 되게 나쁜 나라일 수가 있는데 성장 위주로 생각한다는 관점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시 환경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이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시면은 이때가 이게 아마 그렇죠. 이게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 여기에 이제 막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이제 얘도 이제 무너졌죠. 이제 여기서 보면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라 들고 있으면 되지만 사실은 2000년인데 이게 회복된 게 2014년이니까 15년 동안은 이때 사실은 우하향은 이때였죠.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면 다 서브프라임 때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나선 이때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회복하는 것도 닷컴 버블 때를 회복하는 거가 거의 15년 동안은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들고 가면은 무조건 먹어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이게 컸긴 했지만 또 올라갔잖아요. 이런 게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 원칙을 고수할 수가 있죠. 떨어지면 사면은 결국 크게 먹는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때도 그럼 투자하면 안 될 때가 언젠가 그거가 버블 같아요. 버블.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었죠. 이때도 보면은 단기간에 한 1년 동안에 딱 봐도 종합주가 지수가 이게 나스닥인데 해상도가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게 한 2~3배 올랐을 것 같아요. 2~4배.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면은 이게 더 길 수가 있고 이 버블이란 게 사실은 인터넷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21세기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해서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게 어렵죠. 이게 버블이었어? 지금이야 보면 이때는 매매하면 안 되겠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매매 원칙을 세워야 되나? 그건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특히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매매 원칙으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약간 버블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그 버블을 능가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위험한 게 이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유럽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 해당 재화, 그 미국 주식에 대한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미국 주식을 사면 안 될지도 있지만 얘가 끝없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은 그나마 제일 좋았던 시장이고요. 중국은 이제 드라마틱하죠. 이게 딱 2년입니다. 2년 만에 900 얼마였는데 6천인가요? 거의 6배에서 7배 올랐죠. 이때 차이나 조금 자본시장 개방되고 이러면서 이때 한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중국은 이제 미친 것 같이 올라갔죠. 한 2년 동안에 주가지수가 600% 올랐다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3,000인데 63, 18, 18,000이 됐다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미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돈 벌기가 쉬웠겠어요. 100배, 1000배 오른 주식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반토막이죠.
이때 너무, 아까 그 한국 시장이나 일본보다도 너무 가팔랐죠. 이때. 너무 가파르게 올렸으니까 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성장한 나라가 지금은 G2 아닙니까? 미국에 이은 넘버 2의 나라죠. 그런데 주가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중국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있고, 결국엔 이 차트를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나는 떨어져요 하면서 계속 떨어지면 여기 투자 안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이제 또 반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눌리는 거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상승률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보면 뭐 한 3, 40%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장기 투자로 이게 괜찮나? 아까 일본과 똑같이 그냥 21세기의 가장 성장한 국가가 어디야? 하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데 그 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이렇다는 것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앞으로 성장할 나라를 골라서 투자하면 되겠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국민성이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저출산도 아니죠. 출생률도 굉장히 높고 청년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는 극악이죠. 출생률도 안 좋고 뭐 고령화 인구는 전형적으로 늘고 전부 일본에 가까운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나라를 선택할 때 이 기간에 이런 게 앞에 차트에 있다면은 장기 투자를 하는 나라로는 선정하면 안 되지 않나. 미국도 그나마 미국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쪽이 더 가까워요. 그거는 이제 터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만큼이 사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게 요새 좀 올라가가지고 약간 우상향 같긴 한데 얘들 보면 반토막이 되게 많아요. 여기 반토막. 여긴 반토막도 더 났죠. IMF 때고 닷컴 버블 때도 반토막. 이때 이제 중국 때문에 올라갔다 그랬고 이건 이제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 이때 그때 박모 씨 쫄아들었다가 이걸 극복하고 이제 돈을 번 거죠. 장기 투자는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S&P나 다우지수나 그나마 미국 차트가 제일 우상향에 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데 가장 적정하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백테스트 결과로 나온 얘기고 향후가 그럴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어떤 매매에 따른 심리는 제가 2000년 전의 생각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거나 탐욕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 과거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럴 것이다는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이 구간에 내 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만약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15년 동안 묶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뭐 방법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막 숏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바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브들이 무조건 미국 주식은 사기만 한다. 뭐 아니면 하락할 때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사야만 된다. 그거를 저는 전형적으로 엑시트 전략이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투자 전략이 우상향일 때는 당연히 이런 장세에는 그 전략이 좋았죠. 하락하면 더 사고, 하락하면 더 사고. 그러면 뭐 이때 투자했으면 1억에 10억은 됐겠죠. 근데 이게 미래에 반복될 거라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위에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이게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좋게 얘기는 안 했죠. 여기 보면은 아까 한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가 1990년대 말에 굉장히 성장한 나라 중 하나죠. 모범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진국 나라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근데 주가 차트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반토막씩 났던 장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그 국가가 성장을 하는데 그 국가가 기업으로 다 국가가 성장하는 게 기업으로 다 들어가면은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오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대주주한테 많이 갑니다. 특히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의 초라고 보면 국가가 발전한 만치 그 나라의 기업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은 후진적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후진적인 증시 환경. 대주주가 그 이익을 독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많은 부분이
국가가 성장한 만큼 그 기업이 못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중국의 회계는 뭐 못 믿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굉장히 선진적인 증시 환경이고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대공황 때부터 100년 이상 이어진 역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 아니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도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은 증시 역사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거죠. 대주주가 위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성장을 했으면 그게 다 그 주가로 들어가면 좋은데 대주주나 재벌들이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지 말지의 결국은 선택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안 좋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내가 볼 땐 이건 성장을 할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 주식에서 나는 찾아야지.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한국이나 중국이 사실은 얘네들의 앞에 그 롤모델이었는데 그 아까 주가 차트를 보면 장기 투자하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년 전에 한국전력이 있고 근데 지금 주가가 그때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한국전력은 물론 그 전력요금을 계속 못 올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다고 모든 기업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대우전자 같은 회사는 없어지기도 하고 장기 투자를 제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기 투자, 주식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엑시트 전략을 가져야 하고 그 국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사실 좋은 차원은 아니죠. 근데 주도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도주를 잡기가 쉬우니까 한국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상승 추세이고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이 없고 그런 매매 원칙은 일생을 투자하면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계속 적립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모은다. 이거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저는 다시 태어나서 매매를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자, 시스템 트레이딩 아직 선물 얘기를 했었죠. 시스템 트레이딩이 레드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트레이딩은 일단 배우시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백테스트를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분석의 한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조금 접근하는데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코딩하고 이러는데. 근데 문과 계열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익히시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옛날 제가 25년 전에 시스템 트레이딩 배울 때보다는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진짜 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한 몇 억 정도 하신다 그러면 구태여 이걸 배우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난 한 자산 한 100억 정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필수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은 배우고 익히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매를 떠나서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막 코딩을 한 걸로 백테스트를 해서 그 보고서가 나와요. 매매 보고서가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과거에 이걸 믿으시려면 한 20년치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300개, 600개, 1000일 정도를 돌려서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때 진입해서 요때 팔면 성적이 나와요. 특히 선물만 가지고 핸들링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아무리 PF가 10인 로직을 만들었어도 미래의 수익이 10배가 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요. 모든 장세에 좋은 로직은 없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같이 2008년 같이 변동성이 높은 아주 고변동성 장세, 예를 들면 하루에 선물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장세는 별도의 로직을 준비를 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그걸 가동을 시키셔야 돼요. 저는 그게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2008년에 다른 분들이 옵션 시스템 트레이딩 해가지고 막 100억에서 1000억을 벌 동안 거의 수익이 거의 없었죠. 근데 막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겠죠. 이때 막 상한가, 하한가 10%를 먹는 거 아니야. 레버리지를 5배만 써도 10%가 아니라 50%를 먹는 거잖아요. 상한가. 만약에 바이를 로직에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먹었다면은 하루에 50%씩 수익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안 한 거죠. 나중에 뒷북 치느라고 그걸 반영시켜서 했다가 2008년 11월에는 월간으로는 최대의 손실이었죠. 100억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장세에 좋은 로직은 없다. 저는 이걸 그 당시에 2008년 10월에 11월에 이걸 생각해서 막 한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장세를 또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세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북한하고 트러블이 날 때.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가 핵실험할 때인데 핵실험을 처음 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확 빠졌었어요. 그때 주가가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거의 10몇 프로가 빠졌어요. 근데 선물 시스템이 막 들어갔죠. 근데 그건 이제 극악적인 그 왜곡이 나는 건데 밑에는 잔량이 없어요, 선물이란 게. 그래서 시스템은 내가 1000개억에 들어가서 50억을 벌었다고 찍히는데 실제로는 체결이 없습니다. 잔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한 30억, 40억이 찍혔어요.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엄청나게 또 반등을 해서 결국은 그날도 10억 이하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거든요. 코로나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고 북한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미국이 북한한테 핵을 쏘거나 미사일은 안 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좀 수가 틀리면 평양에다가 미사일도 쏘겠다. 벙커부스터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신경 쓸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게 나면 뭐 투자구자시고 중요한 건 아니죠. 생존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미리 준비를 안 두기 때문에 아까 엄청난 기회가 생겨서 막 100억이었던 분이 1000억을 버는 그런 장세가 왔어도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걸 것 같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폭락할 때 이때 숏을 쳤으면 먹겠다. 그건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때 내가 숏을 치려면 어떤 원칙을 내가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조건을 내가 잡아놔야지 이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세 유예 같은 게 있었죠. 관세 유예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트럼프가 말을 하는 시점에 날아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거죠. 관세 유예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관세 유예가 나오면 한 5% 올릴 것 같아, 나스닥이. 미리 롱을 잡아놓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막 폭락하던 시기잖아요. 전 롱을 잡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획가닥 하는 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날 진짜 그 관세 유예 발표 1시간 전인가 그걸 털었어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사이트 같아요. 트럼프의 지금까지 벌여온 성정상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하고 미리 바위를 잡는 사람. 되게 용감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스탑을 걸어놓는 사람. 위쪽에다. 혹시라도 관세 유예 얘기 나오면 이거 폭등할 거 아니야? 저는 그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알아요. 확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선물 지수가 갑자기 확 쳤다가 이거 있잖아요. 저는 9.12 때도 그렇고 9.12 때도 그 전날 뭔가 쇼킹이 있었어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이 9.12 때 테러하는 그 테러 세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숏을 안 쳤을까요? 중동 그 알카에다 뭐 이런 애들이 숏을 쳤을 거예요. 유동성 있는 전 세계 시장에다 숏을 쳐놨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전날 이유 없이 뭔가 시장이 약간 밀리는 게 있어요. 그날도 트럼프가 관세 유예하기 전에 아무리 내부에서 정보를 결속한다고 해도 뭐 보좌관이 이렇게 했다가 몰래 가지고 야, 롱 저기 선물 사나? 이게 걔네한테 엄청난 이거는 그 범죄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약간 시장이 위로 갈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팍 오르는 게 있어요. 거꾸로 이제 숏 쪽으로 강할 때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숏이 크게 나왔으면 주식을 했으면 주식했으면 이때 망했겠네? 이거지만 이건 똑같이 거꾸로인 거예요. 이거 숏을 쳤으면 이만큼은 먹었겠네? 이때 내가 숏을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때 숏을 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막 뭐 1번 주문 어떻게 잡고 뭐 실적이 나오면 전화 주세요. 전화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줘요. 막 평소에 커피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전화 줄 거 아니에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 책자 해가지고 막 이제 밤 뭐 2시, 3시까지 그 뭐 한 2천 종목을 해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 그게 지금은 뭐 그렇게도 매매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할수록 수익 모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식을 그냥 나는 샀더니 오른다. 이거는 사실 약간 운에 맡기는 거라 그렇게 벌 수도 있지만은 저는 다시 그 시대에 돌아가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애를 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가 없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 고변동성 장사, 아까 2008년 그런 장세는 트레이딩 스탑을 빼는 게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로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이 그때 그 권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장세 같은데 그러면 난 이 로직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은 평상시에 성적을 내면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 게 성적이 좋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정도 올라가면 그냥 자르는 거죠. 그래서 로스컷이란 건 내가 진입한 가격이 손실이 날 때까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10억을 벌었다가 여기서 자르면 8억은 벌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도. 근데 10억을 벌었다가 빵억이 됐다가 한 3천만 원 손실 났는데 이제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을 쓰는 게 성적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상한가, 하한가가 6번씩 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지난 관세 때 막 VI가 50 막 이렇게 치솟았었죠. 그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50, 60, 70, 80 이때 서브프라임 때는 그렇게 치솟았었어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치솟으면 그리고 상대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0에서 40, 40에서 50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게 장이 점점 위험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인데 올라가는 추세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추세에 50이랑 60 찍고 내려갈 때 50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당연히 옵션 매수가 되게 크고 VI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일 때는 변동성 위주로 배팅을 하면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뒷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수치만 보시면 안 되고 VI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변동성 지수를 사고 팔아서 보는 게 아니라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매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은 매매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인물들만 남은 세상이라 오히려 이렇게 배워뒀다가 이런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노력을 쓸 수도 있겠죠.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엔 너무 비추세일이 많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일단 프로그램을 깔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얘기 드렸던 게 시행력이 너무 빠르시다는데 아까 책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책을 연수원에서 목차에 잡고 책을 내겠다고 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저질러 놓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일을 저질러 놓으면은 나중에 쓸데없는 시간 소요가 돼도 인생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플러스 된 게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예스스탁이나 뭐나 까이고 뭐 계좌를 만들려고 이게 귀찮아서 하기가 싫죠. 근데 이제 깔아놓고 나중에 써보니까 별거 없다 하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일단 프로그램은 깔아서 이걸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거는 얘기 드렸던 겁니다. 빗주세 기간이 2, 3개월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로직 완성해서 얘를 실제 매매를 안 해도 실제 손실이 났는지 손실 3번 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2년 10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한 6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8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3개월 동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운 나쁘게 이제 손실이 나서 10억 손실이 났으면 접었겠죠. 선물은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었으면 그 이후에 뭐 사실 저는 한 100억대, 2억, 그 정도 수익밖에는 아마 거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모 씨처럼 장기 투자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옵션은 이미 한계를 느꼈고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뭐 그 정도 수익에서 고만고만한 트레이더가 되는 건데 어쨌든 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뭐 200억 가지고도 뭐 1000억, 2000억씩을 돌릴 수 있는 게 선물이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죠. 일정한 비추세 기간 이후에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뭐 선물 옵션의 손익계산.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수인데, 2013,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13년인데, 사실은 이게 3097이긴 한데, 이때만 봐도, 이게 한 10년 동안, 뭐, 오르락 내리락은 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이게 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수가 우상향하는 시장이어야지 종목 고르기도 쉬운데 이 시기에도 분명히 좋은 종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 시장만 따지면 이때도 2000인데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00이다가 요새 좀 많이 올랐죠. 이건 이제 당일에 어떤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2012년 강의할 때는 이제 얼마 전에 일들이라 이건 이제 3시 동시효과 때 그 외국인이 장난친 거고요. 동시효과 때 확 밀어서 지수를 빠뜨린 거고, 일본 대지진 날 때 14% 하락했던 거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이 2차 핵실험 났을 때 이제 장이 무너졌던 거죠. 1393인데 1315 찍고, 9.11 때. 근데, 이 얘기는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아까 버블 꺼지고 확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서프라임 때도 꽤 오래 무너졌었죠. 근데 이런 일시적인 악재는 진짜 그게 악재였을 때가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였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가 474였죠. 9.11 때는 뭐
그때는 12시에 장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9일에 쌍둥이 베이팅이 빵에서 터졌는데, 그 다음날 한국장이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9시 안 열고 12시인가 열었는데, 하한가가 2,000개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은 많이 빠졌죠. 그날은 많이 빠졌는데, 저가가 474였는데, 실제 저가 찍은 날이 463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9일에 터지고 저가 찍은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 전 세계가 망한다 막. 좀 충격적인 거는 충격적이었죠. 비행기가 싹 와가지고 건물이 빵 하고 무너졌으니까. 근데 저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그 테러범을 찾겠다고 막 한 건 있는데, 전쟁에 일어난, 전쟁 비슷한 게 있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려한 그런 사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악재는 매수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차이나 쇼크 때고, 북한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이제 오히려 고점이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는 많이 떨어졌었죠. 이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 이거는 옵션 하면 이런 게 위험하다. 막 그런 의미로 썼던 거고, 일본 대지진 때도 막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닷컴 버블이 꺼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돌발적인 사태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 떨어지지? 떨어질 때 다시 살까? 이런 게 사실은 더 무섭다는 얘기죠. 특히 그 앞에가 급등했는데 차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숏을 하면서 이제 나사선물 숏 타이밍 잡습니다 하다가 잡긴 잡았는데 이제 월요일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변곡점 찾기 매매가 이런 거예요. 변곡점이란 게 이제 8월 5일이나 4월 관세 그때 같이 이제 막 저점을 찍으면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주식에 물려있으면 할 게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올라가라.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같이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번 주부터가 이제 9.9% 종목이 확 줄었죠. 댓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0개가 넘었는데 갑자기 200 그렇게 확 주는 것은 되게 좀 안 좋은 신호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안 좋았습니다. 고점 찍었네요. 이렇게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고집을 부리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유튜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빠질 겁니다. 이제 오를 겁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변곡점이란 거는 이제 변동성이 극심할 때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거는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500포인트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저점을 찍을 거야 하고 내가 맞췄대 봐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벌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유튜버가 조만간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아마 돌 거예요, 장이. 그리고 맞추고 나면 이 사람이 으쌰으쌰 하죠. 제가 맞췄습니다, 그걸. 근데 트레이더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날에 내가 맞췄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도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300포인트가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롱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오늘 돌 거라는 거를 맞춰도 이 사람이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내로 돌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며칠 내로 돌 거라는 건 다 알죠. 왜냐하면 이게 영구적인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블이 터진 이후에 내려가는 거, 그런 게 무서운 거고,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악재가 이제 큰 거지. 9.11이나 아니면 북한 핵실험이나 이런 거는 당시에는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재였던 게 이미 다 알잖아요. 다들 투자자들 스마트해져가지고 다 알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돈다고 샀는데 여기서 또 300포인트가 빠지면 결국 잘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버틴다는 건 이게 가능하죠. 내가 100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10계약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100계약에 들어가는 건데 한 80개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잘랐는데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이걸 분명 30분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내 포지션이 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빨리 사면 되는데 이 빠질 때 사야지 하다가 그때는 이제 급등이 한 2, 3분 만에 막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점점 더 사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이게 2, 3일 후에 저점을 맞추는 거랑 실제 손익이 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레버리지를 안 쓰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거 빠져봤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엔비디아 100불이 깨졌는데 90불도 깨졌어. 지금 사놓으면 80불까지 떨어져도 나중에 올라가겠지 하면 사도 되잖아요. 더 떨어져도 상관없겠죠. 근데 파생을 만일 레버리지 많이 써서 사는 분들은
결국은 답은 이제 레버리지 적게 쓰거나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훈수꾼이라고 그러는데, 예, 내려갈 겁니다. 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맞으면 이제 되게 자기가 잘 맞췄다고 또 막 자랑하고 다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날 맞춰도 그게 스윙 내기가 어려운 건데, 그게 제일 잘하는 트레이더는 딱 저점 칠 때 올라갈 때 사는 트레이더가 그건데, 이게 한 2, 3일 내에 요런 타이밍이 적어도 한 50번은 나오거든요. 50번 중에 한 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약간 늦었어도 어느 때까지는 떨어지는 거를 버텨야 되거든요.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존감이 하락이 되죠. 나는 또 병신 짓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손실이 나면서. 자기 비판하고, 또 더 나쁜 거는 본전됐을 때 이제 또 터는 거죠. 그동안 막, 마이너스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떨어졌다가, 이제 0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고서 파는데, 거기서 이제 막 300만 달러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당연히 병목점이란 건, 자, 보세요. 올라가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매수세가 확 몰고요. 여기서 이만큼 지금 지수 대비 나스닥 같으면 뭐 지금 한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떨어져서 1000포인트만 떨어져도 어디냐? 3분의 2 조정만 와도.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나 매도나 엄청나게 치고받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춘다는 게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때쯤 뭐 숏에 들어가 놓고 기다리면 되지. 그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그때 얘기할 때 많이 나왔는데 천연가스 할 때 댓글이 많이 궁금한 분들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막 3점, 4점대 넘고 5점대 낼 때 어느 날 제가 저 인버스 샀습니다 하고 올렸었죠. 그러니까 댓글이 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 전에는 안 사시고 지금은 사셨어요? 운인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빠른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치면은 숏을 빨리 쳐요. 근데 또 올라가요. 손절하고 또 숏에 치고 또 숏에 치고. 근데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근데 자신이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거라는 걸 아는 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본인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숏을 쳐야겠다. 꺾일 거야. 근데 너무 빠른 사람이 있고 관세 때문에 막 무너질 때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트럼프가 자기 그것도 있는데 그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하락하도록 놔둘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 저는 너무 빨라서 문제였던 경우가 많은데 너무 늦은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빠르다 그러면 한번 영상에 그렇게 올려드린 분이 있어요. 숏을 쳐야겠다 하면 3번까지 참으라고. 그래, 숏을 치고 싶다. 참아. 그리고 설사 내려간다 그래도 손실 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다음에 기회를 찾자. 그러니까 내가 빠르면은 진짜 매도 치고 싶을 때 안 치고 한 번 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가 막 내려가다가 또 뚫고 올라가는 돈 한 번 벌었다. 몇십만 달러 벌었다. 또 여기서 숏을 치고 싶다. 그럴 때 또 한 번 참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그 매매원칙을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기다리거나 빨리 행동하는 매매원칙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선물 투자만도 아니고 주식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차트를 한번 이따가 대부분은 2번이나 3번일 때 발생이 되는데 그걸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왔네. 이런 하락이 이게 뭐였죠? 이게 무슨 차트일까요? 일본 같죠? 나스닥 일본이네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건데 이런 거죠. 이제 하락이 이제 아마 이거 보니까 딱 생각이 나네. 이거 관세 유예네요. 그죠?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대부분 심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비추세를 하면 2번 정도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롱이 들어가거든요. 망하는 거죠. 큰 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 관세 유예 있을 거야. 결국엔 비슷한 얘기 하지 않을까? 미리 사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용감한 사람 미리 사놓고 2번째는 스탑을 걸어놓고 제일 늦은 거는 유해가 트럼프 그 메신저에 떴을 때 샀어도 한 이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일봉이라 그렇지. 이게 그냥 쫙 이렇게 12%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6%에서 이렇게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6%에서 또 무섭죠. 거기서 빠질 거라고. 결국에 12% 갔으니까 너 왜 6% 그 트럼프 거 보고도 6%에 안 샀니? 그건 이제 결과 보고 얘기고요. 실제로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가요. 여기도 이렇게 한 번, 2번 정도 났을 때 여기서 숏을 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손절 설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손절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숏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목요일 날 쳤죠. 저게
23102인가요? 잘 안 보이시죠? 2310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이거죠. 2310이니까 여기다 치고 바로 거는 게 이제 로스컷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매매는 손실로 끝나죠. 손절을 당하면 무조건 손실로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가고 시작하고 막 이러면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 2310인데 얼마에 들어갔죠? 제가 댓글, 이거 되게, 한없이 내려오네. 이거 아마 시간이 남을 때 이제 하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건데, 23093이잖아요. 2310인데 93에 들어간 거예요. 되게 잘 들어갔죠. 이게 선물 안 해보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으신데 되게 잘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고점 확인 후 돌파될 때 들어갑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점 찍고 얘는 내려갈 거야. 그래서 그냥 때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때리는 거고. 이게, 아직도 이렇게 설명될 게 많은데 아마 시간 때문에 이거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릴 거. 벌써 1시간 다들 20분 남았네요. 근데 그 당사자요. 네. 이렇게 결정에 가까웠으니까 한계약이 아닌데. 이거는 손실을 각오하고 그냥 매도를 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일봉이 나와서 그런데 분봉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냐면 이게 몇 개밖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체력적으로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또 힘드실 거고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설정한 손실 라인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라니까 싫잖아요. 이게 특히 지금 아까 봐도 세적 보셨는데 21만 불 벌었잖아요, 지금. 지금 털면 확정적으로 제 잔고에 21만 불이 들어와요. 팔고 싶죠. 근데 팔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하면 사람이란 게 이익을 확정시키는 거는 본능 같아요, 본능. 이익을 실현시키면은 올라가도 난 이미 벌었어 하고 끝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유지해 놓으면은 그 가격까지 안 와요. 최고점을 다시 뚫어야지만 내 거는 반대 청산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아까 공구 얼마였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23,010이었으니까 고점이 제가 들어간 게 23093이면 23000에 손절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익이 한 9만 불, 10만 불로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옮겨 놓죠. 거의 여기에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심리가 이거예요. 난 마이너스가 나긴 싫어. 지금 20만 불 벌었어. 지금 파는 거는 너무 쫄보 같고, 얘가 올라와서 10만 불로 수익이 줄었을 때는 한번 털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쇼 치면 되잖아.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0으로 놔둔 게, 제가 가끔 영상에 올린 거 있잖아요. 230만 불 벌었어요. 300만 불. 그거 보면은 아주 쉽게 본 것 같죠. 이게 팔고 싶은 욕구를 진짜, 그러니까 청산하고 싶은,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이거 청산하면 100만 불이 들어와요. 100만 불 이게 어디야, 이게?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100만 불을 버네? 근데 그냥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300만 불을 버는 거고, 손익비로 따지면은 계속 수십만 불씩 손실이 나도 이렇게 300만 불, 200만 불 수익이 나야지 이 선물 시장에서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손실 날 때 몇십만 불씩 나는데, 수익 났을 때도 몇십만 불로 내가 오케이 하고서 하면은 결국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열어두고 손실은 열어두면 안 되죠. 열어두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트라일링 스탑으로 하면 거의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오면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이로 들어갔다 그러면 중간에 이게 이렇게 순하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쇼스가 이때는 막 300포인트씩도 빠졌어요. 저 일봉으로 보니까. 이때 롱 사가지고 이때 뭐였죠? 폭격할 때였죠. 트럼프가. 이 전날엔 제가 막 투자 전략도 올려드렸잖아요. 이날 막 여기서도 블랙 먼데이 일어난다 막 난리 쳤는데 미국은 올라간 거죠. 오히려. 여기서 중간에 이제 많이 롱에 들어갔다면 중간에 청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록스컷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다 거는 거예요. 저가. 그 다음에 올라갔죠. 이만큼 떴어요. 이날 또 올라갔죠. 이 저가를 여기다 안 걸고 여기다 거는 거예요. 여기 저가.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잘리는 확률이 커요.
이게 잘리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보면 반등을 했지만 결국 무너지잖아요. 이 저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스쿨 너무 크게 드는 거 아니야? 얘가 했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로스컷이죠. 이만큼 내려갔죠. 그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갔죠. 여기로 옮겨요. 여기도 내려갔죠. 여기도 옮겨요. 찜찜하면 여기다 놔두고 여기로 내려갔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300포인트, 400포인트를 돌아서면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지지선, 뭐 저항선이 어떻고 뭐 막 머리 써가지고 걸어 놓으면 잘린다니까요, 중간에. 그걸 제가 몇 년씩 하면서 계속 얻은 결론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300만 불, 200만 불을 그러니까 그거 올린 거 보면 와, 이 사람은 뭐야? 이거 뭐 사놓고 잠자나? 왜 저걸 중간에 안 자르지? 그게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막 온갖 저기 장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청산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면 다시 쇼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귀신같이 잘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여유 있는 손절력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한 40만 불, 50만 불 정도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손절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트레일링 스탑을 바꾸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나는 선물을 산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산 거야. TQQQ를 산 거야. 근데 TQQQ를 내가 샀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숏을 쳤잖아요? SQQQ를 산 거야. 그러면 요게 이만큼 올라간다고 홀라당 팔고, 이만큼 내려간다고 또 홀라당 팔고, 이만큼 올라간다고 홀라당 또 때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선물을 샀지만 난 미국 주식을 산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나는 그때 보여드렸었죠? 그때 선물 100계약이 나스닥 선물 같으면 한 55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난 550억을 들고 있는 거야. 요즘엔 증거금이 30% 높아져가지고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는데 결국은 이렇게 잽싸게 청산하고 다시 잡아야지. 아니면 이게 손실나기 너무 싫은데 10만 불 정도 수익 났을 때 잘라주거나 더 나쁜 건 이제 지금 즉시 자르는 거죠. 마음은 이건 추세 하방이 맞아. 숏도 잘 잡았어. 근데 일단 지금 타면 20만 불 벌어 하고 터는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낫지만 좀 올라오면 털고 아니면 요건 이제 막 머리 쓰는 거죠. 털고 나서 다시 더 올라오면 근데 이렇게 막 머리 쓰고 하는 것보다 약간 우직하게 그냥 하는 게 결국은 200만 불, 300만 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특히 변동성이 클 때는 이게 웃긴 거예요. 장중에는 이제 하방에서 올라갈 때 막 중간에 300포인트, 400포인트까지는 빠져요. 그러면 내가 롱을 잡았어도 그거를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막 400포인트, 500포인트에 막 200계약이면 얼마예요, 그게?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단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아까 말해드렸던 그냥 저가에, 전일 저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선물 주식 연계는 선물을 꼭 안 하는 때,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간 우려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은 사실 선물 때문에 하는 이유가 좀 커요. 그래서 잔고창을 보면은 주문을 막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깔아놓으면 막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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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날은 그렇게 계속 체결이 돼요. 그럼 일단 주문 취소해야 돼요. 너무 빨리 체결이. 그러니까 저는 선물 매매를 위해서 사실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그 주식 잔고 막 보고 막 한데 제 매매 비중으로 보면 선물 수익 보면 막 1억, 10억 막 이렇잖아요. 근데 주식은 보시면 뭐 여태 한 개 그냥 몇 개월 동안 뭐 2억, 3억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일반 개인한테는 것도 되게 큰 규모인데 저는 사실 선물 변곡점 잡고 이러는데 주식을 활용하는 거지 주식 투자가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주문 체결이 지속 시에는 추세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계속 이제 숏이 계속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변곡점 돌 때는 이제 체결이 안 나요. 희한하게. 그러다가 이제 주식에 선물이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시면 또 이게 체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체결을 막 롱으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별로 안 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어느 깔아놓은 체결이 이제 주문이 체결이 안 되면 이제 저점 체결 다 주식들이 반등을 하죠. 수익률 같은 거 보면 극명하게 나와요. 잔고의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 타이밍이 때가 많아서 그때는 선물로 매수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저거는 많이 참고하는데 저 양반은 저게 그냥 부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그거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아까 그 얘기고요.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내가 선물 시스템만 한다 그러면 아까 그 2000년 초같이 지금은 저는 손매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잔고의 수익률을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전업투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두 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 제가 4,000%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로통신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나로통신,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1999년 4월에 서비스했죠. 근데 4월에 서비스 한다면 그 회사가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엄청 바빠요.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저는 이제 인천 지역의 그 광통신망을 담당하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국 같은 데 가서 KT잖아요. 저는 하나로인데. 근데 막 눈치 보면서 이제 그 통신 장비 설치하고 막 이랬어요. 12시에도 끝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8시에 출근해서 그 12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로 4,300%를 냈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를 하면 이게 제일 크죠. 내 투자 수익이 벌었잖아요. 1,000만 원을 벌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니까 뭐 2, 300만 원 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서 일단은 그냥 투자로 번 건 재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면 좋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법인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법인화를 해서 자기 월급이 그걸로 들어오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수익이 넘어가면은 법인화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맞고요. 저는 이제 상승장 때 그때 직장을 옮기긴 했어요. 닷컴버비 때문에 닷컴 회사로 옮긴 건데 그냥 상승장에서 예를 들면 1999년에 내가 10억을 벌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나 전업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이제 2000년엔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는 장은 남들이 또 다 버는 거니까 하락장일 때도 수익 나는 거 확인하신 뒤에 그만둬야 되고요. 가능하면 직장 다니셔야 돼요. 직장 다니셔야 되고 이게 제가 최소 조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 조건이 너무 극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에 연봉 이상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근데 전 1999년에 하루에 1억이 난 때가 있었어요. 미수 몰빵으로 했을 때 하루에 1억이 나가지고 제 와이프를 안고 몇 바퀴 돌려드렸죠. 근데 굉장히 기뻤었어요.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약간 현타가 온 게 내가 10년에 걸려서 1억을 모았는데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구나. 그래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는 막 10억 하루에 벌기도 하고 뭐 30억 번 날도 있고 그랬지만 기쁘기는 이때가 제일 기뻤었어요. 그리고 1년에 아까 12억 수익 났었죠? 연봉의 10배 정도. 이러면 한번 전업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돼요. 그 전에 함부로 만약에 좋은 직장이 있다면 좋은 직장을 떠나서 직장이 있는데 전업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내 전망에 따른 투자인데 이게 자기 생각이란 걸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부동산 얘기인데 저출산이 계속 될 거다. 한 10년 전 생각이죠. 이건 저출산이 되면 사람 수가 줄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줄어. 근데 신규 주택은 계속 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느니까 부동산 값은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할 때도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망을 막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소설 쓰는 경우랑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생각한 거에 기반을 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게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았고요. 근데 현실은 뭐 1인 가구가 늘고 세대별로 가구 수가 증가해서 오히려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방은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죠. 최근 잘 팔리는 물건, 인기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라.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는 있는 말이고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잘 팔린다고 꼭 그 회사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건 내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한 말이라 건질 거는 있는데 그거에 딱 그 문구만 가지고 내 매매 원칙으로 삼지 말라는 소리예요. 구두 닦는 소년이 주식 얘기하거나 노인이나 요새 노인이나 주부님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스마트하셔가지고 구두 닦는 소년이 매매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경우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런 유튜브 시대에서는 약간 어느 특정 층을 비하하는 게 되지만 이런 이들이 투자하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일봉 여기 있다. 이제 제가 댓글에 이때 뭐뭐뭐뭐에 걸어놓고 자러 갑니다. 진짜 자러 가는 거예요. 걸어놓고 자러 가요. 자는데 이제 띠링 하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죠. 잠 깨웠다고. 띠링을 하는데, 일단은 본 게 23,000이 고점 부근이 아닐까. 그건 이제 제 생각이죠. 근데 3번 참으라고 했잖아요. 23,000, 23,300, 3,050, 23,100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3번. 걸어놓고, 땅 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나면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한국장이 전날에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장이 약간 고점을 쳤는데, 이건 참 말로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약간 한국장이 고점을 친 거가 아닐까라는 게 있었고요.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또 최고점 돌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 손절하면 돼요. 손실이라, 지금은 수익이 20만 불인데, 손실 한 5만 불 날 거예요. 20만 불, 15만 불 막 줄어들다가 손실이 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빠진다면, 하락은 크게 봐야죠.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대부분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실제로. 여기도.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식 가지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관세가, 모르겠어요. 너무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땅 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계약은 이제 손절했죠. 걸어놓으니까 바로. 저거, 여기 약간 긴봉이고,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긴봉 나오면서, 쇼타임. 가지고 여기서 못 듣고 했을 때 여기다 공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냥, 은근슬쩍 얘기하니까, 이거 뭐 완전 그냥 운빨이냐.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계속 제가 지지난주부터, 숏을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숏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갔죠. 숏은 숏인데, 이거 언제 치느냐? 이거 문제인데, 한국 시장이 일단 저는 꺾였다고 봤고, 이거는 약간 이제 소설이긴 한데, 7월 4일 이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인들도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휴일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직원들도, 대표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도 틀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런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독립기념일 같이 연타로 쉬고 나면, 이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손절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치고, 이제 걸고 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스닥 선물 매도를 그때 적는 거는 좀 그렇게 자꾸 적어버릇하면 이제 밤에 혹시 또 보시는 분도 있을까봐 아침에 올려드린 거고, 얘는 일단은 빠졌죠. 근데 이제 모르죠. 월요일 날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금요일 날 한국장이 좀 무너져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숏이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들어간 거는 한 200만 불, 300만 불을 보는 거고, 일로 올라가면 손실은 한 마이너스 10만 불? 이걸로 보는 거죠. 지금 털면은 20만 불이죠. 20만 불인데, 이거 아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으실까봐 이 캡처를 떠오긴 했는데, 잘 잡긴 잘 잡았죠. 이거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털면 21만 불 아닙니까? 근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EU라고도 협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지금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뭐 숏을 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200만 불, 300만 불이 가능하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얘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버라는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이죠. 결국 그렇게 공용 차가 많아지면 차가 안 팔릴 것이다. 개인들은 차를 소유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주는 사지 말아야지. 그건 제가 그냥 소설 쓴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소설 써서 그 투자한 경우는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이렇게 막 인사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는 나한테 오히려 선입견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시장을 오히려 믿는 게 맞죠. 경제라는 게 되게 내가 막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사실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의 비전문가가 그냥 내 생각을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부동산도 잘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설명드릴 거는 많은데 나머지들은 제가 동영상에서 차분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 시간 됐으니까. 네, 감사합니다.